빗방울이 차갑게 유리창을 때렸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이서윤에게는 그저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급 호텔 연회장 맞은편 비에 젖은 어두운 골목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연회장 안은 다른 세상이었다. 따뜻한 조명 흥겨운 음악 성공에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남자 최강민이 서 있었다. 그는 5년간 사랑했던 연인이자 자신의 재능을 믿어준 유일한 동료였다. 아니, 그렇게 믿었었다. 지금 그는 대한민국 신인 건축가 대전의 대상을 손에 쥔 채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송림건설의 송 회장과 그의 딸 송유리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TV 화면에는 그가 디자인했다는 혁신적인 아트센터의 조감도가 자랑스럽게 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의 디자인이 아니었다. 그건 이서윤의 영혼과 땀 수많은 밤샘의 결과물이었다. 서윤 씨의 디자인은 너무 이상적이야.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서 제출할게. 우린 한 팀이잖아. 날 믿지. 그의 달콤한 속삭임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 자신의 이름 대신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그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순진한 믿음을 칼날처럼 베어버렸다. 그 순간 최강민이 송유리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입술에 깊게 키스했다. 송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랑마저도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서윤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세상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느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름 모를 호텔의 스카이라운지 배에 앉아 있었다. 텅 빈 눈으로 독한 위스키를 영업 후 들이켰다.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들어와 위장을 헤집었지만 심장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최강민의 배신도, 송유리의 교활한 미소도, 자신의 어리석었던 믿음도, 한편 바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 한 남자가 얼음이 담긴 잔을 천천히 돌리며 앉아 있었다. JN그룹의 총수 권지혁이었다. 그는 오늘 이 사회에서 집안의 반대 세력과 지독한 싸움을 벌이고 온 참이었다. 그의 주변 공기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눈에 혼자서 술을 들이붓고 있는 이서윤의 모습이 들어왔다. 절망에 빠진 작은 짐승 같은 여자. 그는 무심하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꾸만 신경 쓰였다. 서윤은 이미 만취 상태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옆 테이블과 부딪혔다. 바로 권지혁의 테이블이었다. 붉은 와인이 그의 명품 셔츠 위로 쏟아졌다. 아, 죄송. 서윤은 사과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술기운과 함께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았다. 뭘 봐요. 그녀는 혀가 꼬인 발음으로 소리쳤다. 당신도 저들처럼 힘없는 사람 것 빼앗고 비웃는 그런 부류예요. 돈 많고 잘나면 다야. 지역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경호원을 불러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 속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세상에 대한 깊은 분노와 배신감. 그 순간 그는 기묘한 충동을 느꼈다. 한 잔 더 하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병을 비웠다. 그들은 이름도 묻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상처를 술잔에 담아 부딪힐 뿐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듯 울부짖었고 지혁은 처음으로 낯선 이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드러냈다.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서윤은 자신을 부축하는 단단한 팔과 서늘하지만 기분 좋은 그의 채취를 마지막으로 기억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두통과 함께 서윤은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방의 천장이었다. 부드러운 최고급 실크시트 발치에 펼쳐진 서울의 정영. 이곳은 평범한 호텔 방이 아니었다. 공포에 질려 옆을 돌아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단편적인 기억과 흐트러진 옷차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옷을 꿰어 입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났나. 어젯밤의 그 남자 권지혁이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채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왕국을 굽어보는 왕처럼. 그의 완벽한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대비되어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젯밤 일은... 그녀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하지만 그는 어젯밤 일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거나 읽어봐. 서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계약서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다. 네, 결혼합시다 이서윤 씨. 지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서윤은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 도대체 누구...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다는 사실이지. 그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계약 기간은 1년.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주지. 돈, 명예, 뭐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복수라도 원하는 게 있다면. 목수. 그 한마디가 번개처럼 서윤의 뇌리에 박혔다. 최강민의 역겨운 얼굴, 송유리의 조소띤 미소. 어젯밤의 절망이 다시 온몸을 휘감았다. 이 남자는 악마일까 아니면 신이 보낸 기회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세상은 2번이나 뒤집혔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선택을 해야 했다. 이서윤은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내민 계약서를 응시했다.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남은 인생 전체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제안은 미친 짓이었다. 낯선 남자와의 계약 결혼. 하지만 복수라는 단어는 그녀의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떠나지 않았다. 최강민과 송유리가 자신의 영혼을 짓밟고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이성적인 판단력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왜 하필 저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상에 여자는 많고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든 그의 아내가 되려 할 터였다. 권지혁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서윤 씨는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지. 그리고 싸워야 할 명분도 확실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당신은 완벽한 후보자야. 그의 대답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오히려 그래서 서윤은 안심했다. 이 관계에 어설픈 감정이나 동정 따위는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계약서 위에 적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가장 위험한 결정이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권지혁의 일 처리는 무서울 정도로 신속했다. 비서가 호텔 방으로 들어와 서윤의 신분증을 받아갔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구청의 한적한 별실에 앉아 있었다. 몇 번의 서류 작업과 증인들의 서명.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인 권지혁과 모든 것을 잃은 건축가 이서윤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모든 과정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서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이제 내 집으로 가지. 구청을 나온 지혁이 말했다. 그녀가 거절할 틈도 없이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더 힐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그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가구 흑백톤의 인테리어,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추상화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김비서 안내해. 지혁은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김비서라고 불린 중년의 남자가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회장님께서 몇 가지 생활 수칙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서윤을 2층의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마스터 베드룸만큼이나 넓고 호화로운 방이었다. 첫째 침실은 각자 사용하십니다. 둘째, 공식적인 행사나 약속은 최소 하루 전에 공유하고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셋째, 회장님의 개인적인 공간이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으셔야 합니다. 넷째, 이 카드는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스타일리스트 팀이 방문하여 사모님의 의상과 스타일링을 전담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 수칙이라기보다는 거래 조건에 가까웠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나는 내 영혼을 팔았고 이것은 그 대가다. 그녀는 복수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한편 최강민과 송유리는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막 약혼을 발표했고 언론은 건축계의 신성과 재벌 3세의 만남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강민 씨, 이제 저 아트센터만 완공되면 당신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가 될 거야. 송유리가 그의 품에 안기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 유리 씨 덕분이지. 최강민은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비열하게 웃었다. 아, 이서윤한테서는 연락 없어. 몰라.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지. 멍청한 년. 자기가 뭘 뺏겼는지도 제대로 모를걸. 송유리의 비웃음에 최강민도 따라 웃었다. 그의 머릿속에 잠시 서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재능은 있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 자신 같은 야심가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었다. 그는 약간의 죄책감 대신 오히려 그녀를 떨쳐내 홀가분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첫날 밤을 맞았다. 낯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외로움과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주방으로 향했다. 뭐라도 만들어 먹으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온통 처음 보는 수입 식재료와 복잡한 스마트 기기들 뿐이었다. 라면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일을 하다 나온 듯 넥타이를 살짝 푼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는 말없이 냉장고를 뒤지는 서윤을 보다가 한쪽 벽에 내장된 스마트 스크린을 몇 번 터치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아, 그게 배가 좀 고파서.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배달원이 그녀가 살던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떡볶이와 순대를 배달해왔다. 서윤은 눈이 동그래졌다. 이걸 어떻게... 김 비서가 당신에 대한 기본 정보는 파악해뒀더군. 입맛이라던가 취향 같은 것들.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다시 서재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춰 섰다.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거나 그냥 주문해. 여긴 당신 집이기도 하니까. 그의 행동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독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사무적인 배려. 하지만 낯선 곳에 홀로 던져진 서윤에게 그 매운 떡볶이는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에게서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인간적인 틈을 발견했다. 떡볶이를 먹으며 서윤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화면 가득 최강민과 송유리의 약혼 기사가 떠 있었다. 세기의 커플, 선남선녀의 만남. 기사 밑에는 축하 댓글이 가득했다. 그녀의 피와 눈물이 그들의 행복한 웃음 밑에 깔려 있었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태블릿을 끄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이 눈물을 잊지 말자. 이 굴욕을 잊지 말자. 같은 시각 서재에서 권지혁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 희미하게 웃고 있는 한 노인의 사진. 그의 할아버지이자 제야인 그룹의 창업주였다. 지혁아, 내가 없어도 진 그룹을 지켜다오. 그리고 제발 너를 위한 가정을 꾸려라. 그 차가운 곳에서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할아버지의 유언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서윤과의 결혼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그룹 내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숙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감정 따위는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떡볶이를 먹던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을 애써 지우며 다시 냉정한 총수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강민과 송유리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 그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서윤과의 계약, 결혼이 성사된 지 일주일.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서윤을 위한 따뜻한 한식과 지혁을 위한 간단한 샐러드가 함께 올라왔고, 텅 비어있던 거실 한편에는 그녀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작은 작업 공간이 마련되었다. 모두 지혁의 말없는 지시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그는 김비서로부터 최강민과 송림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세부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서윤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도용되었는지, 그리고 최강민이 과거에도 다른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가로챈 전적이 있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다. 지혁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지적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경멸했다. 그것은 창작자의 영혼을 짓밟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법무팀과 투자전략팀 내 사무실로. 그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파급력은 거대했다. 바로 다음 날 최강민의 화려한 성공 가도에 급제동이 걸렸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불이 붙은 듯 울렸다. 예비장인인 송 회장이었다. 최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JIN 그룹에서 갑자기 우리 프로젝트의 토지 매입권에 대한 투자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통보해왔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강민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JN 그룹은 송림건설의 배후에 있는 가장 큰 투자자였다. 송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터져 나왔다. 그뿐만이 아니야. JIN 그룹의 안전감사팀이 자네 디자인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정밀 안전 진단을 요구했어. 당장 모든 인허가 절차가 중단됐단 말일세. 말도 안 됩니다. 제 디자인은 완벽합니다. 그걸 나한테 말하면 뭐하나. JIN 그룹이 문제 삼는데 어느 관공서가 허가를 내주겠나. 자네 도대체 JIN 그룹에 무슨 짓을 한 겐가. 전화가 끊기고 최강민은 멍하니 서 있었다. JIN 그룹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그들이 왜 갑자기 이름도 없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일까? 그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의 야망에 처음으로 거대한 암운이 드리워졌다. 최강민이 혼돈에 빠져 있는 동안 이서윤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보낸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들은 서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창조했다. 덥수룩하게 길었던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바뀌었고 어두웠던 무채색 옷들은 그녀의 하얀 피부를 돋보이게 하는 우아한 드레스와 수트로 채워졌다.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서윤은 낯설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최강민에게 짓밟혔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때 지혁이 서재에서 나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오늘 저녁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올해의 건축가 시상식 갈라가 있어. 그가 검은색 벨벳 케이스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우리의 공식적인 첫 외출이 될 거요. 준비해.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건축 및 재계의 명사들로 가득했다. 최근 프로젝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최강민과 송유리도 애써 웃으며 인맥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행사의 주인공 중 하나였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경악시킨 것은 그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한 여자의 존재였다. 저 여자는 누구지? 권지혁 회장 옆에 여자가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수많은 속삭임 속에서 최강민은 그 여자가 이서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촌스럽고 순진하기만 하던 그 이서윤이 아니었다. 백조처럼 우아하고 여왕처럼 당당한 감히 손댈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여자. 그의 심장이 불쾌하게 뛰기 시작했다. 질투와 소유욕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송규리는 서윤의 변한 모습에 경계심과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권지혁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윤을 이끌고 곧장 최강민과 송유리에게로 향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네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최강민 씨, 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근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이라고 들었소.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최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지혁은 서윤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자신의 소유라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소개하지. 내 아내 이서윤입니다. 아나에. 그 한마디는 연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최강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송유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 아내라니요. 두 분이 언제? 최강민이 멍청하게 물었다. 지혁은 최강민을 비웃음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아내도 아주 재능 있는 건축가요. 최강민 씨의 창의성에 대해서도 아주 관심이 많지. 두 분 어쩌면 공통점이 많을지도 모르겠군. 그의 말은 예의를 갖춘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 돋친 경고를 최강민은 똑똑히 알아들었다. 그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제인그룹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제동을 건 이유. 그리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제인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나타난 이 기괴한 상황.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복수였다. 지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서윤과 함께 자리를 떴다. 그들이 떠난 뒤 최강민과 송규리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 호기심 어린 시선의 한가운데에 버려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주인공이었던 그들은 이제 초라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힘의 균형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서윤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최강민의 무너지는 표정을 봤을 때
그녀는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혁은 대답 대신 앞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갈래서 복수의 첫발을 내디디며 당당하게 빛나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절망에 빠져 술을 마시던 위태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건축가 협회 갈래서에 성공적인 데뷔 이후 이서윤과 권지혁의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계약서로 묶인 낯선 동거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보이지 않는 전우회 같은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서서히 옅어져 갔다. 서윤은 자신의 작업 공간에서 새로운 디자인 구상을 시작하며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그녀의 방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때로는 지혁이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마실 허브티 한 잔을 책상에 놓고 가기도 했다. 그의 서투른 배려는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서윤은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세상에 알려진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었지만 그녀가 본 그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서재에서 신문을 읽었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는 단 것을 싫어했고 쓴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셨으며 비 오는 날에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다. 최강민이 비웃는 얼굴로 자신의 디자인을 갈기갈기 찢는 꿈이었다. 식은땀에 젖어 거실로 나온 그녀는 소파에 잠들어 있는 지혁을 발견했다. 그는 며칠간 이어진 해외 투자 문제로 지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바로 그 순간 잠결에 그가 나지막이 잠꼬대를 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강철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내면을 엿보았다. 그는 단순히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 역시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계약 파트너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기심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한 설렘. 지혁 역시 서윤으로 인해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오차 없는 기계처럼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등장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가 작업에 몰두할 때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훔쳐보았고, 그녀가 만든 서툰 저녁 식사를 말없이 비웠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거실에서 함께 보기도 했다. 이해가 안 가는군. 저 남자 주인공은 왜 저렇게 비논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그건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원래 비논리적인 거예요. 서윤의 대답에 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랑.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비효율적인 단어였다. 하지만 그는 서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심장이 가끔씩 비논리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권지혁의 숙부이자 제2인 그룹의 부회장인 권상진이 펜트하우스에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그는 호시탐탐 지역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으로 가득 찬 남자였다. 조카 갑자기 결혼이라니. 이 숙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서운하구나. 그는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새 조카 며느리는 참으로 아리따운 분이군. 어느 대 교수인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지역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그를 맞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숙부님.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결혼이 갑작스러워 미처 인사가 늦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권상진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하려는 듯 일부러 서윤에게 지혁의 어린 시절이나 취향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지혁이 막아서려 했지만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는 눈짓을 보냈다. 지혁 씨는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아이처럼 엉뚱한 구석도 있으시죠. 얼마 전에는 제가 끓인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다며 2그릇이나 비우셨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의 대화 같았다. 사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그녀가 지역을 관찰하며 알게 된 작은 습관들과 그가 무심코 했던 말들을 조합해낸 것이었다. 권상진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숙부가 돌아간 후 지혁은 서윤에게 말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 우린 파트너잖아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오늘 일을 통해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복수를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결혼은 권지혁에게 있어 또 다른 전쟁이었다. 그녀는 그의 전쟁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왜 그가 갑자기 결혼을 해야만 했는지, 그가 짊어진 할아버지와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비밀의 벽이 존재했다. 그날 밤 서윤은 잠 못 이루고 자신의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지혁이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당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는. 서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은 제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을 남기셨어. 그룹을 지켜달라는 것,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는 것. 숙부님은 내가 독신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이사회를 흔들고 있었지.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원한다는 명분으로. 내게는 시간이 없었고 당신이 필요했어.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룹을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서윤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히 복수를 위한 도구로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동안 복수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최강민은 제인그룹의 압박으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서윤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녀를 무너뜨릴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최강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송림건설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송유리와의 관계도 파탄 직전이었다. 송 회장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불행이 이서윤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확신한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과거 서윤과 연인 사이였을 때 몰래 찍어두었던 사적인 사진들과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애정 어린 메시지들을 짜깁기 했다. 그리고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 인터넷 연예 매체와 증권가 찌라시에 제인그룹 권지혁 회장의 아내, 추악한 과거와 남성 편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료를 유포했다. 그는 권지혁이 아무리 대단한들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의 과거 스캔들까지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수적인 재벌계에서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일 터였다.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서윤의 이름과 사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렸고 악의적인 댓글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재벌을 홀린 신데렐라에서
과거가 더러운 여자로 전락했다. 펜트하우스 안에서도 그 소문은 피할 수 없었다. 서윤은 태블릿을 든 채 온몸을 떨었다.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과거의 자신과 그 사진을 향해 쏟아지는 잔인한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괜찮소. 어느새 지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건 전부 그 사람이 꾸민 짓이야. 지혁은 그녀의 손에서 태블릿을 가져와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알고 있어. 내가 믿는 건 인터넷에 뜬 소문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당신이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니 고개 숙이지 마시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야. 추악한 건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그놈의 영혼이니까. 그의 확고한 믿음에 서윤은 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눈물만 흘리는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되찾아야만 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결심한 듯 지혁을 바라보았다. 최강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요. 다시는 누구의 인생도 망치지 못하도록 건축가로서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싶어요. 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말을 기다렸어. 복수의 마지막 장이 펼쳐졌다. 지혁의 법무팀은 최강민이 유포한 허위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동시에 그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칼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며칠 밤을 새워 무언가를 준비했다. 그녀는 과거 최강민과 함께 일했던 동료 건축가들을 수소문했다. 그들 중에는 최강민에게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억울하게 업계를 떠나야 했던 사람도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서윤의 진심 어린 설득과 JN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들의 증언과 빼앗겼던 디자인 원본들을 차곡차곡 모았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아시아 건축가 연맹이 주최하는 국제 건축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다. 최강민은 파산 직전의 상황에서도 이 포럼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필사적으로 참석했다. 그는 어떻게든 해외 투자자의 눈에 띄어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포럼의 마지막 세션, 차세대 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강민이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때 사회자가 특별 초청 연사를 소개했다. 다음은 최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인그룹의 수석 건축 고문 이서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로 걸어나가는 서윤에게 쏟아졌다. 최강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어떻게 저 무대에, 서윤은 조금도 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이 디자인했던 아트센터의 원본 설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최강민이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철학이 담겨있는 완벽한 디자인이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디자인은 제가 2년 전 공존이라는 주제로 디자인했던 아트센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컨셉과 철학을 논리전견하게 설명했다. 청중들은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아름다운 디자인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설명이 끝나자 그녀는 최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영혼이 담긴 이 디자인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동료 건축가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건축가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크린에는 그들의 빼앗긴 디자인과 최강민의 이름으로 발표된 디자인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명백한 표절의 증거들이었다. 최강민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비열한 행위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최강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기자들의 카메라와 분노한 동료들의 시선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윤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닙니다. 건축은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자는 더 이상 건축가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최강민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이름 앞에는 천재 신인 건축가 대신 희대의 표절꾼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그의 건축가로서의 생명 야망, 그리고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된 명성은 그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끝장났다. 송규리는 그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윤은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녀의 곁으로 지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수고했어. 아주 멋졌어. 그의 칭찬에 서윤은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만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 바로 그녀 자신과 그녀 옆에 서 있는 이 남자의 관계에 대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최강민이 몰락한 후 며칠 동안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이서윤과 권지혁 사이에는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만이 남았다. 그들을 묶어주던 팽팽한 끈이 끊어진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서윤은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마침내 되찾은 평온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밤늦게 서재에서 들려오는 지역의 낮은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무심코 신문을 넘기는 그의 손가락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그를 계약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일상 깊숙이 그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애써 외면했다. 그들의 시작은 거래였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도왔고 그녀는 그의 아내 역할을 해주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계약도 끝나 했다. 그녀가 이 집에 그리고 그의 곁에 머물 이유는 더 이상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게 될 것만 같았고 감정 없는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에서 혼자 상처받는 것은 그녀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한편 권지혁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윤이 없는 펜트하우스를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가 없는 아침 식탁 그녀의 작업실에서 새어나오던 희미한 불빛, 가끔 거실에서 마주치며 나누던 어색하지만 따뜻했던 대화들. 이 모든 것이 그의 삭막했던 삶을 얼마나 채워주고 있었는지.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곧 떠나겠다고 말할 것을 직감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그는 먼저 그녀를 붙잡을 말을 찾지 못했다. 결심을 굳힌 서윤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지혁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은 그의 책상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해온 말을 어렵게 꺼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제 이 결혼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끝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서랍에서 그들의 혼인계약서를 꺼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계약 이제 끝내야지.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다. 역시 그에게 자신은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걷잡을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또 반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서윤은 눈이 동그래져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무슨 짓이에요? 지혁은 그녀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날 것 그대로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계약은 끝났소, 이서윤 씨.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나 사이에 비즈니스는 없어. 그는 그녀의 양 어깨를 부드럽게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뜨거웠다. 내가 왜 당신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말해주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의 유언 숙부의 위협.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제인그룹의 후계자로 살아왔어. 내 감정,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지. 결혼 역시 그룹을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그 전략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였고 그의 눈빛이 애틋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 당신은 그저 내 방패막이가 되어준 게 아니야. 당신은 내 얼어붙었던 세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여버렸어. 당신이 없는 이 집을, 당신이 없는 내 삶을 나는 이제 상상할 수 없게 됐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윤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이서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위한 조력자도 당신의 계약 파트너도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진짜 남편.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한 여자의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 나와 진짜로 결혼해주겠소. 계약서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있고 싶어서.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당신의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자리가 있다면 부디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그의 고백은 서윤의 마지막 이성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자신의 감정이 사실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 역시 이 차가운 남자를, 그의 외로운 등을, 그의 서투른 다정함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상처와 오해가 씻겨 내려가는 구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내어 눈앞의 남자가 내민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권지혁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이서윤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화려한 언어도 필요 없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녀가 그의 내민 손을 마주잡는 그 행동 하나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다. 네,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진짜 아내로서. 지혁은 세상을 다 얻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7년간의 악몽 같은 상처와 배신 복수를 위한 위태로운 계약. 그 모든 어두운 과거가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차갑고 텅 비어 있던 공간은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졌다. 더 이상 각자의 침실을 쓰지 않았고 아침 식탁에서는 서류 대신 서로의 하루 계획을 묻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서윤은 집 안 곳곳에 작은 화분을 놓았고 그녀가 고른 포근한 쿠션과 담요들이 흑백의 인테리어에 색채를 더했다. 권지혁의 변화는 제인그룹 직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얼음 황제라 불리던 그는 회의 시간에 가끔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였으며 직원들의 복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변화의 중심에 사모님 이서윤이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언론 보도나 수많은 하객 없이 가장 가까운 몇몇 지인들만 초대한 채 그들이 처음 만났던 호텔의 작은 가든에서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서윤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고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반지의 안쪽에는 나의 유일한 비논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결혼 후 지혁은 그녀에게 자인그룹 건설 부문의 사장직을 제안했지만 서윤은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당신의 아내 이서윤이 아니라 건축가 이서윤으로서요. 지혁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사무실을 얻어주었고 그녀는 윤스 아텔리에라는 이름의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열었다. 처음에는 제인그룹 회장 아내의 취미생활 정도로 치부하던 사람들도 그녀가 연이어 선보이는 독창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에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그녀의 건축물에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었다. 몇 년 후 윤스 아텔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건축사무소 중 하나로 성장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었다. 지혁은 서윤을 통해 따뜻한 감정을 배웠고 서윤은 지혁을 통해 세상과 맞설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이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그들은 차를 몰아 교회로 나갔다. 그곳에는 서윤이 직접 설계한 작은 별장이 지어지고 있었다. 아직은 뼈대만 앙상한 공사 현장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저쪽 창으로는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쪽 테라스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함께 볼 수 있고요. 그녀가 신이 나서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는 모습을 지혁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공사가 한창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아. 그가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고맙소. 내 차가운 세상에 들어와 이렇게 따뜻한 집을 지어줘서. 그의 말에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었다.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한때는 술에 취한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되었던 만남. 복수심으로 맺어졌던 위태로운 계약. 그 모든 것을 넘어 그들은 이제 서로의 심장 소리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유대로 묶여 있었다. 한 잔의 술이 맺어준 인연은 한 장의 계약서로 시작되어 한 번의 통쾌한 복수를 거쳐 마침내 하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의 결혼 첫 노항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의 시작이었다.